한마디로 말해서 오늘은 대한항공이 노동자들에게 격려금을 지급하기로 했다는 소식을 전해드리겠습니다. 이완배 기자의 경제의 속살. 오늘은 송기숙의 장편소설 5월의 미소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정선태 교수의 오늘을 읽는 책. 네, 오늘은 서울시장 선거 판세 분석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김성애 보좌관의 답정너. 네, 오늘은 한겨레 기자의 마약 관련 소식 그리고 MBC 일배설의 결론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정상근 기자의 오늘 미디어. 김용민 브리핑. 잠시 후 시작합니다. 하늘이 내린 위대한 영도자 김용민 동지께서는 벌써 더워지는 한반도의 여름에서 인민들이 생존하기 위한 전략 무기로 MI 디자인의 휴대용 선풍기 판매를 전격 허락하시었다. 그동안 불량 재래 선풍기들을 만들어 마치 솔방울 아니 수류탄같이 과열로 손에서 폭발했다는 뉴스를 보며 안타까워하셨던 김용민 동지께서는 오직 안전이 최우선인 휴대용 선풍기를 수소문한 끝에 결국 MI 디자인의 선풍기를 간택하신 것이었다. 이로써 불량 선풍기를 만들어 역사의 시궁창으로 깊숙이 빠져드는 악덕 사업자 역적 패거리들을 거지로 만들어 응징할 기회도 마련하시었다. KC 안전인증을 획득했을 뿐 아니라 만일 사고가 있을 경우 최고 1억까지 보상 가능하며 한 번 충전에 8시간 사용 가능, 36데시벨의 초저음에 2단계 풍속 조절까지 가능한 MI 휴대용 선풍기를 저렴하게 구입할 수 있는 방법은 김용민.com. 김용민 브리핑. (2018년 5월 17일) 목요일입니다. 조미 정상회담, 이러다 파국을 만나는 것 아닌가 걱정이 태산입니다. 간밤에 미국이 한 발 물러섰습니다. 조선이 반대하는 리비아 모델이 아니라 조선이 원하는, 즉 비핵화할 때마다 단계적으로 맞춤형 보상을 해주는 트럼프 모델로 가겠다는 쪽으로 미국이 입장을 정리한 것입니다. 결국 이번 갈등은 세기의 비핵화 담판을 앞둔 조미 사이의 밀당으로 봐도 무리는 아닐 것입니다. 이런 크고 작은 밀당은 어떤 협상이든 빈번하게 일어나는 일이지요. 게다가 파국으로 가게 되면 조선의 김정은 국무위원장이나 미국의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 모두 큰 타격을 입게 됩니다. 양측 모두 북미 회담을 앞두고 각축을 벌이고 있는 것이 확실합니다. 다만 이 과정에 강경파, 매파는 철저히 배제돼야 합니다. 존 볼턴 미국 백악관 국가안보 보좌관이 대표적인데요. 북한 보고 모든 핵무기를 미국에 보내라, 인권 문제도 따져 묻겠다, 이러고 있습니다. 이 사람의 공리는 어떻게 하면 국익을 극대화할까가 아니라 어떻게 하면 결렬시킬까에 쏠려 있는 것은 아닌지 의심됩니다. 촛불혁명을 일으킨 우리 한국 국민은 이미 한국의 강경파 매파를 철저히 역사의 무대에서 배제한 상태입니다. 이번 지방선거에서 그 의지를 한치의 오차도 없이 보여줄 것입니다. 미국 강경파 매파를 관리하지 못해 모처럼 찾아온 한반도의 봄을 무참히 역진시킨다면 미국은 조선만이 아니라 한국 국민의 마음도 잃게 될 것입니다. 동북아시아에서 미국의 영향력은 고갈될 것이고, 그렇다면 미국의 위상은 전과 같지 않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말합니다. 한반도 평화는 숙명이다. 숙명을 배역하는 자, 역사의 심판을 받게 될 것이다. 다시 청와대 NSC 회의.
외교장관 정현정이 들어온다. 워싱턴과 접촉했어요? 경위 파악이 선행돼야 한다는 반응만 들었습니다. 국방장관, 주한 미군 사령관과는요? 예의주시하고 있다는 말만 되풀이하고 있습니다. 예의주시. 아니, 지금 이 상황에 무슨 경위 파악이고 예의주시야? 자중하시죠, 대통령님. 간단한 문제가 아닙니다. 경위 파악, 예의주시. 계속 그거나 열심히 하라고 하세요. 즉각 전군의 독도작전을 명령하세요. 대통령님, 그건 전시작전 통제권과 관련한 한미협정을 위반하는 것입니다. 불법을 다스린다고 불법을 동원하는 우를 범해서야. 전시작전 통제권. 뭘 알고 하는 말이에요? 그리고 다른 거 다 떠나 한미협정 위에 대한민국 헌법이 있습니다. 우리의 영토 주권이 있다고요. 무모하십니다. 차분하게 대응하셔야 합니다. 외교장관! 지금 레코드판 돌려요? 왜 같은 얘기를 또 반복합니까? 아니 그럼 일본한테 독도를 넘겨줘요? 시간이 지나면 저절로 돌려준대요? 국방장관, 왜 침묵하죠? 독도에서 우리 해군과 일본 해상자위대가 충돌했을 경우 어떤 일이 발생하는지 대통령께 소상히 말씀해 주셔야죠. 지금 질 것 같으니까 싸우지 말자는 말입니까? 외교장관! 대통령님, 외교장관 우려도 터무니없는 건 아닙니다. 중전투함이 우리는 9척에 불과하지만 일본은 40척이 넘습니다. 일본은 게다가 33척의 구축함 외에 4,000톤 이상의 실질적인 구축함 기능을 갖춘 군함도 적지 않습니다. 또 엄청난 수중 전력과 해상 항공대 전력은 비교가 불가능할 정도입니다. 게다가 우리의 전력이 통해에 집중되어 있는 동안 북계 도발 가능성도... 그래서 비싼 신형 무기를 새로 사들이자 무기업자들이 그런 말 많이 했죠. 그런데 정말 우리의 전력이 제 나라 군대도 없는 일본에게 밀릴까요? 무기의 첨단화, 군사훈련을 통한 전투 숙련도, 정예병 양성 시스템, 미사일. 어떤 것에서 우리가 밀리지요? 국방장관, 한번 이야기해보세요. 미국 무기업자 이야기를 신주단지 여길 거면 국방장관도 사표 쓰세요. 대통령님, 일단 일본이 이 문제와 관련해 한일 당국자 간 대화를 하자고 제안해왔습니다. 제가 만나보겠습니다. 그때까지 진정하시고... 아니요. 대화는 우리 영토 독도에서 일본 군대가 철수한 이후입니다. 대통령님, 대선 때 정의로운 전쟁보다 정의롭지 않은 평화가 낫다고 하지 않으셨나요? 그건 북한한테만 적용되는 말씀이었습니까? 우리 전력에 손실이 없는 상황이고 하니 국민의 감정이 상했을 거라는 걱정은 안 하셔도 됩니다. 일단 일본에 대한 강력한 유감을 천명하고 대화에 나서는 것이... 닥치세요! 저는 군 통수권자입니다. 분명히 못 박습니다. 영토 문제엔 양보가 없습니다. 군은 다시 한번 일본 해상자위대 철수 시한을 최종적이며 공식적으로 못 받고 이를 무시하면 군사력을 동원해 영토를 수복하겠다고 선언! 아니! 선전포고하세요. 아셨습니까? 명령입니다. 이번 주 연재를 시작한 김용민의 정치 판타지 파티 전체 4위로 껑충 뛰어올랐습니다. 독도를 기습적으로 강제 점령한 일본, 여기에 적전 분열 상태인 한국의 행정부. 네, 2023년 이후의 상황을 그린 이 작품 여러분께 선사합니다. 흥미진진한 드라마 김용민의 정치 판타지 제1편 컨틴전시 플랜 1, 2부 팟캐스트 포털 파티, 팟캐스트 포털 파티에서 김용민의 정치 판타지를 찾아 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광고 하나 더 하겠습니다. 도올 김용옥 선생의 마가복음 설교 이번 주에도 어김없이 일요일 아침 10시 40분 벙커원에서 있습니다. 여러분을 초대합니다. 서울 지하철 충정로역 9번 출구 나오자마자 있습니다. 잠시 후 뉴수간장에서 다시 뵙겠습니다. 충남 금산의 넓은 인삼밭, 정성농장을 일군 농부아버지 이정열 씨.
자연은 노력한 만큼 내어준다. 그 자연의 마음을 알기에 정성농장을 더불어 일구는 아들 이성규 씨도 아버지에게 배운 것처럼 정직하고 또 성실하게. 정성농장 홍삼은 인삼 재배부터 가공 판매까지 모두 책임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대한민국 1등 품질을 자부합니다. 검색창에 정성농장 홍삼을 검색해주세요. 정성농장 홍삼. 전화문의는 010-9754-6972. 다이어트는 결국 먹는 게 문제다! 문제긴 하지. 매끼 식단 챙기기도 번거롭고 빼도 금세 다시 찌고. 아직도 몰라? 비타샵 다이어트를 해봐. 안 그래도 궁금했는데 어떻게 뺀 거야? 몇 개월 한 거야? 몸에는 안 나빠? 물어 뭐래. 비타샵 가봐. 같이 해. 1522-6648 혹은 비타샵을 검색해주세요. 도보다리 정상회담 시간에 새싹당 콩차를 한 잔씩 드셨다면 얼마나 좋았을까. 평양냉면 후식으로 새싹당 콩차를 먹었으면 얼마나 좋았을까. 대한민국 평화를 응원합니다. 개가 짖어도 열차는 달리듯 살아생전 열차 타고 유럽여행 한번 다녀오고 싶습니다. 그렇게 좋은 시절 올 때까지 건강해야 합니다. 그때까지 함께 합시다. 시원하게 드시면 더욱 좋은 내 몸의 적폐청산 새싹당 콩차. 전창걸몰닷컴 전화문의 070-8635-1288. 김용민의 뉴스 간장. 조선이 남북 고위급 회담을 무기한 연기한다 이렇게 통보했지요. 조선은 지난주 금요일부터 진행 중인 한국과 미국의 공군연합훈련 맥스 썬더를 이유로 들었는데요. 이를 두고 정세현 전 통일부 장관은 조선이 맥스 썬더 훈련으로 인해 많이 놀랐을 것이다. 국방부가 게을렀고 청와대도 방심하고 있었다. 이렇게 지적했습니다. 앞서 진행했던 한미연합군사훈련처럼 맥스 썬더 훈련 역시 규모를 축소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TBS 라디오 김어준의 뉴스공장에 출연한 정세현 전 통일부 장관 그리고 진행자 김어준 딴지일보 총수의 대담 들어보시죠. 연례훈련이고 방어훈련이라고 그러지만 그건 우리 하는 얘기고 북한으로서는 조금 당황했을 거예요. 왜냐하면 조금 전에 말씀하셨듯이 F-22 전폭기가 8대나 뜨고 B-52 장거리 폭격기가 뜨고 하면은 북한은 놀랍니다. 그렇죠. 북한을 공격할 수 있는 무기들이죠. 그럼요. 그건 방어라고 그러지만 방어에서 공격으로 바뀌는 것은 순간이지. 그 머리카락 하나 차이지 무슨 방어훈련이라고 다 저쪽에서 마음 놓고 있을 수는 없는 거 아니에요. 네. 나는 이건 크게 봐서는 길게 봐서는 찻잔 속의 태풍이라고 봅니다. 그러나 오늘 회담은 어차피 할 수 없게 됐어요. 근데 저쪽에서도 좀 회담 대표단 구성하는 걸 보니까 좀 진짜 우물가에 가서 숭늉 찾는 그런 대표단을 보내더라고요. 아, 그래요? 철도성에 부상을 보내고 민경협의 부위원장 보내고 이런 식으로 나오면은 민경협은 아마도 개성공단 재개 문제고 철도성 부상은 남북철도 현대화 문제일 텐데 현대화 문제는 그 돈이 많이 드는 거예요. 이거를 물론 지금부터 협의는 시작을 해야 될 문제이긴 합니다. 그 판문점 선언에도 있으니까. 그러나 꼭 이번에 오늘 안 한다고 해서 못할 일은 아니기 때문에 난 큰 걱정은 안 해요. 국방부가 지난번 봄 훈련처럼 규모 축소해서 하자. F-22 스텔스 전폭기 뜨면은 북쪽은 당연히 격한 반응을 보이게 됐다. 그러니 그것은 연례적이라는 거 방어적이라는 말에 맞게 좀 규모 좀 봄 훈련처럼 축소시키자 그런 식으로 얘기를 했었어야죠.
네, 그게 남한에 대한 불만, 뭐 남한 당국에서 이거 우리만큼 북한만큼 노력을 안 하고 있는 거 아니냐 이런 불만 표시다 이렇게 이해하면 되는 그렇죠. 거죠. 예, 그러니까 북한은 지금 뭐 풍계리 핵실험장 폐기죠, 폐기. 그러니까 뭐 상당히 성실하게 하는데 우리 국방부가 지금 게을렀어요. 대대적인 위협적인 무기가 이번에 동원이 되는 경우에 네. 국방부가 미국 국방부가 얘기를 했었어야죠. 이거는 곤란하다. 지금 북미 정상회담에도 영향 줄 수 있다. 북한 반응은 충분히 예상되는 바니까 이거 좀 줄이자 하는 얘기를 했었어야 했는데 그걸 안 했고 청와대도 방심하고 있었던 것 같아요. 조선을 향해 존 볼턴 백악관 국가안보보좌관은 북한이 경제 지원을 받으려면 먼저 비핵화 약속을 이행해야 한다. 이렇게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핵무기를 피하기에 미국 테네시주 오크리지로 가져가야 한다. 이렇게 주장했는데요. 조미 정상회담을 앞두고 미국이 의제를 부풀리자 조선이 선제 대응에 나선 것이다. 이런 분석이 나왔습니다. 남북 고위급 회담 연기와 함께 조선 측은 조미 정상회담의 운명에 대해 심사숙고해야 할 것이다. 이렇게 미국을 겨냥해 경고했지요. CBS 라디오 시사자키 정관용입니다에 출연한 조성열 국가안보전략연구원 수석위원 그리고 진행자 정관용 한림국제대학원 대학교 교수의 일문일답입니다. 이런 부분들이 특히 이제 존 볼턴 국안보보좌관이 북한의 핵무기를 이제 일괄적으로 반출해내는 이런 이제 발언까지 계속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죠. 북한으로서는 이제 그대로 놔뒀다가는 미국의 어떤 기세에 밀릴 가능성이 있다. 예. 그래서 아마 이제 의제 부분에서 밀리지 않기 위해서 선제적으로 대응한 게 아닌가 생각합니다. 즉 북미 정상회담을 앞둔 마지막 삿바 싸움 뭐 이 정도입니까? 예, 그래서 특히 이제 중요한 부분이 다음 주 화요일 날 5월 22일 날 한미 정상회담이 예정되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제가 볼 때는 사실은 타겟은 이제 미국을 겨냥하고 있지만 예. 직접적으로 전달하고자 하는 것은 아마 우리 대통령에게 자신들의 입장을 아마 정리해서 전달한 게 아닌가 싶습니다. 예. 지난번에도 북한이 궁지에 몰렸을 때 시진핑을 찾아갔고 시진핑 주석이 이제 트럼프 대통령과 전화 통화해가지고 그렇죠. 북한의 우려 사항들, 다시 말하면 합리적 안보 우려, 예. 그다음에 이제 이른바 선포기 후보상 이런 부분에 대해서 북한의 입장을 이제 대변하고 조정하고 결과적으로는 이제 폼페이오의 방북을 통해서 마무리가 됐거든요. 예. 그래서 이번에도 이제 우리 대통령이 다음 주 화요일 날 가시기 때문에 아마 이 부분에서 북한의 어떤 입장을 발표하고 이 부분들을 이제 한미 간의 조율을 희망하고 있는 게 아닌가 생각합니다. 네. 그래, 조성열 박사께서는 이게 완전히 판이 깨질 가능성이 좀 있다고 보세요? 그건 아니라고 생각하세요? 물론 이제 북한이 그렇게 얘기할 때는 판 깨지는 것도 각오한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거고요. 네. 다만 이제 조건을, 그러니까 조미 순회회담이라고 얘기했는데도 일방적인 핵폭력 강요함원이라고 그래가지고 결국 이제 북한에 대한 어떤 미국의 태도 변화를 이제 촉구하는 데 좀 방점이 찍혀 있는 것 같습니다. 예. 그리고 이제 무엇보다도 이번에 발표 주체가 북한의 정무 성명이나 외무성 성명이 아니고 제일 부상의 어떤 개인 성명이거든요. 예. 그리고 더군다나 이용호 외무상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제일 부상이 이름을 내건 것은 결국은 이제 판을 깨려고 하는 의도보다는 자신들의 입장을 좀 더 분명하게 밝히려고 한 게 아닌가 이렇게 생각합니다. 며칠 전 남경필 자유한국당 경기도지사 후보 인터뷰 소개해드렸죠. 오늘은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경기도지사 후보 인터뷰를 보내드립니다. 이재명 후보의 이른바 형수욕설 음성 파일 남경필 후보가 문제 삼고 있지요. 남경필 후보는 여기에 더해 해경궁 김씨 논란에 대한 해명을 요구하고 있는데요. 이에 대해 이재명 후보는 네거티브를 일삼는 것은 주권자에 대한 예의가 아니다. 이렇게 질타했습니다. TBS 라디오 색다른 시선 김종배입니다에 출연한 이재명 후보와 진행자 김종배 시사평론가의 일문일답 들어보시죠. 이미 다 우리 청취자 여러분 아시는 것처럼 제가 공무 수행하면서 형님이 이권 개입하려고 시도하는 거 맞고 그러다 갈등 생기고 또 그걸 어머니를 통해서 어떻게 관찰해 보려다가 어머니를
정말 차마 내 입으로 표현할 수 없는 그런 폐륜 폭언하고 심지어 어머니 두들겨 패고 뭐 불질러 죽인다고 협박하고 그런 상황이다. 이제 형제들한테 다툼이 생기지 않겠어요. 아무래도. 그걸 몰래 녹음해가지고 또 일부만 또 왜곡해서 이렇게 발표하고 한 거를 저 같으면 그 폐륜행위한 가족을 야단을 칠 것 같아요. 그래요. 근데 물론 제가 뭐 잘못했습니다. 뭐 인품이 부족하다 보니까 물론 그 일이 벌어졌고 뭐 앞으로야 그런 일이 다시 있겠습니까만은 결국 국민이 다 판단하시겠죠. 이게 지금 2012년에 벌어진 일이고 2012년에 그 당시에도 있었던 일이고 또 2014년 재선거 그러니까 제가 재선할 때 그때도 이미 뭐 녹음기로 틀고 다니는 사람도 있었고 또 뭐 2016년 총선 때도 한번 나왔고 또 2017년 대선 때도 나왔던 일이고 또 2018년 되니까 또 나오고 있는 거 아닙니까? 결국은 저는 이 문제에 대해서는 뭐 제가 어쨌든 형수한테 폭언한 거 형님하고 싸운 건 사실이니까 뭐 그 점에 제가 인격 수양이 부족한 거고 앞으로 안 하겠다는 말씀드리고 사과드리지만 이걸 반복적으로 공무와 아무 관계없는 어쩌면 공무의 청렴성을 유지하려고 나름 정말 처절한 노력을 한 건데 진짜 비리 막아보겠다고 어머니에 대한 그런 잔인한 폐륜 행위 때문에 제가 참을 수 없어서 벌어진 일인데 자꾸 이용해 먹으면 제가 보기에는 우리 남지사님한테도 별로 안 좋을 것 같아요. 많은 사람들이 남지사님의 뭐 많은 문제들이 있지 않습니까? 없겠습니까? 저는 그 말씀 드리고 싶지 않은 거죠. 근데 이미 뉘앙 싸움이 되고 우리 주권자에 대한 예의가 아니다. 질문 하나만 더 드리겠습니다. 민주당 그 일부 지지자들이 경선이 끝나고 나서도 이른바 해경궁금 씨 관련해서 계속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 잘 알고 계시죠? 부담 안 되십니까? 그건 뭐 제가 아니라고 수없이 얘기했고요. 제가 경선에서 이겼다고는 하지만 뭐 저도 완벽한 인간도 아니어서 부족한 것이 많으니까 거기에 대해서 뭐 불만 있는 분, 인정 못하는 분도 있는 거 당연하다고 생각해요. 다만 이런 작은 차이를 넘어서 우리 전체를 위해서 문재인 정부의 성공을 위해서도 정말 우리 촛불 혁명이 요구하는 그 우리가 해야 될 일을 좀 완성하기 위해서도 작은 차이를 좀 넘어가자라고 말씀드리고 싶고요. 특히 저하고 경쟁했던 뭐 전해철 의원님이나 후보 같은 분들이 또 원팀으로 열심히 함께 하고 계시니까 잘 해결될 거라고 봅니다. 남경필 자유한국당 경기도지사 후보의 네거티브 공세는 스스로에게 독이 될 것이다. 이런 전망이 나왔습니다. 정두원 전 새누리당 의원은 형수 욕설 음성 파일은 경기도지사 선거에서 별 변수가 되지 못할 것이다. 이렇게 내다봤는데요. TBS 라디오 색다른 시선 김종배입니다에 출연한 정두원 전 의원과 진행자 김종배 시사평론가의 대담 들어보시죠. 뭐 원래 지는 후보는 네거티브 뱉기 자체를 할 게 없어요. 어느 선거든지. 그런데 사실 저도 이제 그 욕설을 옛날에 들었는데 일단 들으면 좀 끔찍하긴 하더라고요. 근데 이 결과적으로 얘기하면 그거를 만약에 틀었다. 그럼 틀은 사람이나 또 똑같이 돼버려요. 그러니까 그 둘 다 욕먹는 일이 돼버리죠. 남경필 지사한테도 좋을 거 하나도 없다. 그래서 결국 틀지는 않을 것 같고 이걸 이슈를 삼았으니까 많이 듣겠죠. 근데 이미 뭐 표에 다 반영이 돼 있지 않겠어요? 아, 이게 변수가 전혀 못 된다 이런 말씀이시네요. 뭐 큰 변수는 안 될 것 같은데. 근데 좀 그러면 궁금한 게 남경필 지사가 지금 선거 요번에 처음 치르는 분도 아니고 국회의원이 벌써 몇 선입니까? 선거에 대해서 누구보다도 잘 알 텐데 이걸 제기를 해서 이게 득이 될지 마이너스가 될지 모를 수가 없잖아요. 왜 그랬을까요 도대체? 그러니까 제가 얘기했잖아요. 원래 지는 선거는 네거티브 이렇게 할 수 없는 거고 옛날에 저 박근혜 이명박 무슨 경선 후보 경선할 때 보면 박근혜 측에서 지니까 맨 네거티브만 하더라고요. 원래 그때 엄청 치열했죠. 그러니까 우리가 어디 선거판에 가서 누가 이기고 있나 보면은 네거티브 하는 쪽이 지는 겁니다. 그래요? 근데 이제 이런 일이 또 왜 생겼냐면 이게 자유한국당 디스카운트 때문에 생긴 일이에요. 네? 무슨 말씀이세요? 그러니까 이제 남경필 지사가
지사로서는 되게 평가가 좋아요. 여론조사를 보면. 근데 이 자유한국당 후보기 때문에 이제 지지율이 낮은 겁니다. 아, 오히려 까먹는다? 그러니까 이제 원희룡 지사 같은 경우는 그래서 이제 영리하게 무소속으로 나갔거든요. 네. 그랬더니 이제 뭐 조금 오차범위 내지만 앞서가고 있는데 이 남경필 후보도 원래 그러니까 사실 저걸로 무소속으로 나갔어야 되는 건데. 근데 왜 갔어요, 그러면 한국당으로? 그러니까 이제 판단을 잘못한 거죠. 그래요? 예, 전략 미스. 그런 걸 갖고 전략 미스라 그러는 거예요. 그렇게 보시는 거군요. 예. 진실은 반드시 밝혀진다고. 무엇이 진실입니까? 대통령이라고 하는 지위를 진실을 밝히지 않는 데에 역이용해서. 김보영 아나운서가 함께합니다. 아프니까 팩트다. 안녕하세요. 아프니까 팩트다 김보영입니다. 지난 월요일 동아일보는 미국 포천지 북핵 포기 비용 2,100조 원, 한국에 엄청난 타격, 이런 제목의 기사를 실었습니다. 포천지와 영국 유리존 캐필탈 연구소는 조선의 핵 포기에 따라 세계가 앞으로 10년 동안 짊어져야 할 비용을 2조 달러, 우리 돈으로 약 2,100조 원으로 추산했다. 이렇게 보도한 겁니다. 자유한국당 장제원 의원은 이 보도를 거론하며 대북 원조를 성급하게 추진한다면 우리 경제는 힘에 부쳐 쓰러지고 말 것이다. 이렇게 주장했습니다. 장제원 의원의 논평 들어보시죠. 미국 경제전문지 포춘이 영국 유리존 캐피탈 연구소와 함께 추산한 바에 따르면 북핵 포기에 따라 앞으로 10년 동안 관련 국가들이 감당해야 될 비용이 2조 달러, 우리 돈으로 약 2,100조 원에 이릅니다. 그야말로 천문학적인 규모입니다. 그런데 JTBC는 이런 주장의 출처는 포천의 기사가 아니라 블룸버그의 기사다라고 지적했습니다. 블룸버그의 기사를 포천이 그대로 복사해 홈페이지에 실은 겁니다. 앞서 블룸버그는 조선 평화에 2조 달러의 비용이 들 수도 이런 제목의 기사를 보도했는데요. 기사 본문에는 한국이 통일된다는 가정을 바탕으로 한 분석이다. 이런 설명이 담겼습니다. 2,100조 원은 조선의 핵포기 대가가 아니라 통일 비용 추정치인 겁니다. 이준구 서울대 경제학부 명예교수 역시 일부 언론의 보도는 원문과 큰 차이를 보인다고 꼬집었습니다. 정확한 인용을 하지 않고 마음대로 작문을 했다는 겁니다. 이준구 교수는 독일의 통일 후 지출된 비용에 근거해 예측치를 구한 것이다. 남북도 통일된다는 전제하에서만 그 예측치가 의미를 갖는다라고 덧붙였습니다. 특히 핵 포기 비용이 한국 경제에 엄청난 타격을 입힐 것이라는 언급이 포천지 원문에는 전혀 없다. 인용기사에 이런 작문을 삽입하는 것은 정직한 일이 아니다라고 질타했습니다. 지금까지 아프니까 팩트였습니다. 운전자를 위한 꿀팁 7,000원 운전자 보험 카페. 알고 계세요? 교통사고가 나면 형사합의금, 벌금, 변호사 비용 이거 자동차 보험에서는 보장 못해요. 운전자 상해까지도 책임져드리는 7,000원 운전자 보험 카페. 버스, 택시, 트럭 등 영업용 차량 운전자를 위한 12,500원 운전자 보험 카페도 있습니다. 실손, 부모님 건강, 자녀 보험도 안내해드립니다. 02849-9730 연중 무휴라 언제든 02849-9730. 아이고 무릎이야. 주사도 맞고 무릎 보호대도 이것저것 써봤는데 효과가 없네. 무릎펜 몰라? 무릎펜? 무릎펜이라고 이번에 새로 나온 무릎 관절 보호대야. 우리 부모님도 무릎펜 사용하시고 운동하는 재미에 푹 빠지셨어. 어디서 살 수 있어? 네이버에서 무릎펜을 검색 후 쇼핑몰에서 구매하시고 상담은 010-2255-4489 최 과장을 찾아주세요. 차장님, 아직도 받은 명함 일일이 휴대폰에 저장하세요? 스마트폰으로 찍기만 하면 바로 입력해주는 리멤버가 있잖아요. 부장님, 아직도 명함 없으세요? 리멤버에서는 이름이나 회사만 검색하면 바로 명함을 찾을 수 있다고요. 대한민국 대기업 임원 2명 중 1명이 사용하는 국민 명함 앱 리멤버. 지금 바로 다운받으세요. 야, 너 홍어 판다 그랬지? 팔지. 근데 홍어가 진짜 그렇게 몸에 좋아? 아니, 끝내준다니까. 우리 엄마 관절염인데? 홍어. 나 숙취는? 홍어. 마누라 다이어트는? 홍어. 큰이모 변비? 홍어. 작은 형 소화불량은? 홍어. 여동생 피부? 홍어. 큰 누나 주름? 홍어.
홍어. 명절 때 선물은? 홍어라니까. 근데 비싸지? 열라 싸고 열라 맛있는 홍어가 있다니까. 어디? 알싸한 홍어. 1599-6456.com 혹은 1599-6456 전화 주문도 가능합니다. 도올 김용옥 선생이 배웠고 늦범 문익환 목사가 가르쳤던 한신대학교 신학대학원으로 여러분을 초대합니다. 성서 읽기에 대한 새로운 지평을 열어줄 한신신학. 문호가 활짝 열렸습니다. 목사가 되기 위한 주간야간 목회학 석사과정 그리고 신학 수련만을 위한 일반 석사과정도 있습니다. 5월 18일까지네요. 많은 지원 바랍니다. 한신대학교 신학대학원 홈페이지를 검색하시면 되겠습니다. 김용민과 함께 공부하실 수 있습니다. 경제의 속살로 이어갑니다. 민중의 소리 이완배 기자 함께하겠습니다. 이완배 기자님. 네, 안녕하십니까. 네, 대한항공이 노동자들에게 격려금을 쏘기로 했다. 뭐 수년 만의 일이라면서요? 13년 만의 일이라고 하죠. 아이고, 수년이 아니라 10수년이군요. 네, 어제자 뉴스 브리핑에서도 김용민 PD님께서 소개해 주셨던데요. 예. 이 이야기를 오늘 이제 전해드리겠습니다. 그런데 이 이야기를 본격적으로 하기 전에 어제 새로 밝혀진 조현민 갑질 하나만 간단히 먼저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뉴스토마토 단독 보도던데요. 조현민이 2011년에 독일에 취향 광고 촬영차 갔다고 해요. 그런데 한 교민 식당에서 이틀 동안 저녁을 먹기로 하고요. 사전에 미리 예약을 해둔 모양입니다. 그리고 첫날 저녁 식사를 하러 갔습니다. 그런데 조현민이 오기 전에 직원 몇 명이 먼저 식사를 하고 있었대요. 이걸 보고 조현민이 또 지랄 발광을 했다는 겁니다. 왜 나오기 전에 먼저 밥 먹냐고요. 아니 미친 거 아니에요? 아니 쥐가 뭔데 쥐 처먹는 시간에 맞춰서 밥을 먹어야 됩니까? 아니 식당의 영업을 위해서라도 먼저 오는 님은 먼저 먹는 겁니다. 한식당이라는 곳이요. 그렇죠. 그런데 자기 오기 전에 밥 먹고 있다고 지랄 발광하려면 어떻게 하겠다는 겁니까? 그것도 한국도 아니고 독일에서요. 예. 그래서 직원들을 일으켜 세우고 쌍욕을 하고 폭언을 하고 이 난동을 15분 동안 했다는 건데 이 교민 사장님이 보니까 황당하잖아요. 예. 독일 소년도 잔뜩 있는데 그래서 사장님이 가서 이게 뭐 하는 짓이냐 당장 나가라 이랬다는 겁니다. 예. 그랬더니 조현민 옆에 있던 직원이 사장님 이분이 누군지 아세요? 이분이 대한항공 딸입니다 이랬다는 겁니다. 대한항공 딸? 직함이 대한항공 딸입니까? 그러니까요. 그래서 그 사장님이 황당해서 그게 나랑 뭔 상관이야 나가 하고 내쫓았다는 겁니다. 예. 그러니까 너무 유치한 겁니다 이게. 독일까지 가서 교민분에게 내가 누군지 알아? 내 직업이 대한항공 딸이야 지금 이러고 자빠져 있다는 건데 그래서 대한항공 딸이면 뭐 어쩌라는 거예요. 그럼 뭐 한식당에서 총각김치를 항공기 모양으로 썰어드려야 돼요. 뭐 어쩌라는 겁니까 이걸요. 더 웃긴 게 조현민이 난동을 부린 다음에 직원들한테 한국에 가서 이거 꼰지르면 가만두지 않겠어 라고 입단속을 시켰다는 겁니다. 근데 이것도 너무 유치한 거예요. 예. 왜 깡패 새끼들이 골목길에서 후배들 삥 뜯으면서 너 선생님한테 꼰지르면 죽여버린다 뭐 지금 이러고 있는 거잖아요. 이 교민 사장님 말씀이 홀에서 악을 바락바락 쓰면서 고함을 지르는데 독일인 손님들이 상당히 불쾌했다. 직원들에게 욕도 했는데 이번에 방송에 나온 갑질과 아주 똑같았다. 이렇게 증언을 합니다. 당연히 조현민은 사과를 안 하고 떠났고요. 오히려 광고 대행사가 나중에 와서 사과를 했대요. 근데 여기에 대해서도 사장님이 사과는 조현민이 해야 되는데 지금 언론에 나오는 걸 보면 당연히 조현민은 사과를 안 하고 떠났고요. 오히려 대한항공 광고 대행사가 나중에 와서 사과를 했대요. 여기에 대해서도 그 교민 사장님이 사과는 조현민이 해야 되는데 지금 언론에 나오는 걸 보니까 그때나 지금이나 똑같다. 나라 망신이다. 라고 언급을 하셨습니다. 아니 근데 저희가 정신 상태가 온전치 못한 분을 갖고 계속 이렇게 희롱하는 것은 아닌지 하는 생각이 듭니다. 진짜 걱정이 됩니다. 그러니까 만약에 이분이 정신 상태가 온전치 않으면 이제 그만하고 치료를 받게 해야죠. 그렇죠. 정말 치료를 요하는 수준이 아닌가 정말 이런 의심이 들 정도예요. 이런 예화들을 들어보면. 저는 박원순 서울시장님이 참 아쉬운 부분이 뭐냐면은 지방자치단체장이 이 좀 심각한 사람이다. 이렇게 판단을 하면은 정신병원에 수용할 수 있는 권한이 있대요. 아, 그렇습니까? 네, 그런 게 있대요. 이게 직무유기 아닙니까, 이거? 박원순 시장님이 정말 나서셔야 될 때가 올까 싶은 생각까지 듭니다. 그런데 또 지금 나설 수가 없는 이유가
예비 후보로 등록해서 서울시가 직무대행 체제예요. 아, 그러면 시장님께서는 직접 나설 수가 없군요. 네. 하여간 이게 정말로 계속 지금 이런 뉴스가 터지고 있는데 정도가 너무 심하면 어떤 형식으로든지 사회하고 격리를 시켜야 되겠다는 생각조차 듭니다. 이게 아니면 이 미친 지금 주간의 일가가 글로벌하게 지금 나라 망신을 다 시키고 다니고 있거든요. 그렇죠. 요 뉴스는 이제 요 정도로 마치고요. 오늘 주제로 다시 돌아오겠습니다. 어제 김영훈 PD님께서도 소개를 해주셨던 13년 만에 대한항공이 경력금을 지급한다는 뉴스요. 다시 한번 간단히 말씀을 드리면 대한항공이 일반직과 객실 승무원을 대상으로 기본급의 50%에 해당하는 경력금을 이번 달 31일에 지급하기로 공지를 했답니다. 예. 그리고 전체 직원들을 대상으로 2014년까지 소진을 못했던 연차 휴가에 대해서 연차 수당을 지급하기로 했대요. 이것도 31일 날 준다고 합니다. 노동자들 반응이 당연히 싸늘하다는 소식은 제 어제자 브리핑에서 전달이 됐죠. 예. 제가 요즘 방송에서 너무 욕을 많이 한다고 지적을 해주시는 분들이 많아서 앞으로는 좀 감정 조절을 하면서 가급적 욕을 좀 안 해야 되겠다고 정말로 생각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러지 마세요, 선배님. 뭐 나중에 선거 나가실 일이 있으면 애로사항이 있겠지만 뭐 그런 게 아니라면요, 뭐 우리가 허락을 해주셨으니까 다행인데 제가 오늘은 진짜 욕을 안 할 수가 없습니다. 이 새끼들이 진짜 장난하는 것도 아니고요. 제가 대한항공 노동자분들 평균 월급이 얼마인지 잘 몰라서 실제 어느 정도의 금액이 경력금으로 지급되는지는 모르겠지만 뭐 몇백 수준이겠죠. 자, 그걸 던져주고 입 좀 닥쳐주세요. 조양호 좀 봐주세요. 지금 이거잖아요. 그렇죠. 이 새끼들이 사람을 뭘로 보고 이러는 겁니까? 니들 눈깔에는 진짜 노동자들이 개 돼지로 보이는 거예요. 이게 누구 발상인지는 모르겠지만 만약에 조양호 머리에서 나온 발상이라면 조양호 모기에 달린 건 머리가 아니고 대가리인 겁니다. 그런 두뇌 구조로 경영을 하고 있으면 회사 진짜로 말아먹습니다. 이게 좋게 말하면 인센티브라는 거고 나쁘게 말하면 돈으로 입막음을 하겠다는 거죠. 그런데 돈으로 뭐든지 해결할 수 있다는 발상이 도덕성과 충돌을 할 때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 이건 경제학적으로 거의 고전에 가까운 중요한 이슈입니다. 경제학계에서는 20년 전쯤에 어떤 이슈가 있었냐면요. 유치원에서 벌어진 일을 다룬 유명한 이슈가 있었습니다. 시카고 프레스 저널이라는 경제연구지에 게재된 논문이었는데 유리 그니지, 알도 루스티니 이 두 경제학자가 낸 보고서였습니다. 굉장히 유명한 보고서예요. 그래서 2007년도 우리나라 수능시험 사회탐구 영역에도 이게 출제가 된 적이 있습니다. 두 학자의 보고서 내용이 이겁니다. 이스라엘 북부 최대 도시 하이파의 학자들이 가서요. 한 유치원을 찾았어요. 이 유치원의 규칙이 오후 4시면 문을 닫는 겁니다. 그래서 4시까지 부모들이 아이를 찾으러 와야 됩니다. 문제는 많은 부모들이 지각을 한다는 데 있었습니다. 부모들이 바쁘니까 그냥 10분, 20분씩 늦게 오는 거죠. 어떤 부모는 1시간씩 늦게 오는 경우도 있었어요. 이것 때문에 유치원 놀이방에는 항상 부모님 기다리면서 불안해하는 아이들이 쭉 있었고 이 아이들을 그냥 놔둘 수 없으니까 유치원 교사가 한 명씩 자녀 근무를 하게 됐습니다. 이게 바로 고객들인 부모들이 지각을 해서 유치원이 경제적 손실을 보고 있는 거죠. 4시 이후에 아이들을 돌봐줄 교사의 임금을 줘야 되니까요.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하느냐. 그 잘난 주류 경제학자들이 해법을 제시합니다. 야, 그게 뭐가 어려워. 시장에 맡겨. 원래 사람은 경제적 동물이기 때문에 잘하면 인센티브를 주고 못하면 벌금을 매기는 거야. 이렇게 하면 문제가 다 해결돼. 이렇게 아는 척을 한 겁니다. 그래서 유치원이 경제학자들의 조언을 받아서 택한 방법이 학부모들이 지각을 하면 10분당 3달러의 벌금을 매기는 거였어요. 요러면 벌금 내기 싫어서라도 부모들이 제 시간 맞춰 올 거다라고 생각을 한 거죠. 그런데 이 벌금 제도를 도입했더니 어떤 일이 벌어졌냐면 지각을 하는 부모 숫자가 2배로 늘어났습니다. 이게 그 잘난 주류 경제학자들의 인센티브나 벌금 시스템의 허상입니다. 왜 이런 일이 벌어지냐면 그니지와 루스티치니가 지각을 더 많이 하는 부모님들을 인터뷰를 쭉 해보는데 그 부모들이 이런다는 거예요. 아니, 벌금이 없었을 때는 솔직히 지각할 때마다 너무 미안했어요. 나 때문에 선생님들 늦게 퇴근하시니까요. 그래서 어떻게든지 지각을 안 하려고 노력을 했죠. 그런데 벌금 제도가 생기고 나니까 미안함이 싹 사라지던데요? 늦으면 돈 내면 되는 거야? 그럼 내가 벌금 내면 당당하게 지각해도 되는 거네? 오케이. 10분당 3달러? 그 돈 내고 내가 당당하게 늦게 간다. 이렇게 답을 하더라는 거예요. 더 무서운 건 유치원에서 허걱한 겁니다. 지각이 더 늘어나니까요. 그래서 벌금 제도를 부랴부랴 폐지했습니다.
그런데도 지각이 줄지 않았습니다. 왜냐? 한번 지각에 벌금을 매기니까 사람들이 이 지각은 내가 미안해해야 되는 도덕의 문제가 아니고 돈으로 때울 수 있는 사고 파는 물건 같은 거구나. 이런 고정관념이 박혀버렸다는 겁니다. 그래서 벌금이 폐지됐는데도 지각을 하면서 도덕적 가책을 더 안 느낀다는 거죠. 이 연구가 뜻하는 바가 뭐냐면 실제로 우리가 살다 보면 인간의 도덕성과 돈, 인센티브 이게 충돌을 하는 경우가 매우 많습니다. 그런데 이 도덕성 문제를 돈으로 사려고 하잖아요. 그러면 사람들 마음에 도덕성이 역으로 사라져버립니다. 모든 게 돈 문제가 돼버리죠. 이걸 경제학적 용어로 제도적 구축 효과라고 합니다. 말이 좀 어려운데 구축이라는 말이 그 악화가 양화를 구축한다 할 때 그 구축이고요. 시설을 구축한다 이런 뜻이 아니고 쫓아낸다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도덕의 문제를 돈과 관련된 제도로 커버를 하려고 하면 도덕성 자체가 사라져버리는 구축 현상이 나타난다는 겁니다. 조금 더 자세히 이야기를 해보죠. 경제학에는 후광 효과라는 말도 있습니다. 내가 뭔가 도덕적이고 어려운 일을 하게 됐는데 그 일을 하는 이유가 사람들한테 인정을 받고 싶고요. 칭찬을 받고 싶기 때문에 그 일을 하는 경우가 왕왕 있어요. 그러면 내가 그 일을 하면 내 등 뒤에 나 훌륭한 사람이야 라는 후광이 비추죠. 그래서 그 후광을 노리고 도덕적인 일을 하는 사람들이 꽤 있습니다. 그런데 그 사람한테 가서 갑자기 야, 네가 이 도덕적인 일을 하면 인센티브를 줄게. 이래버리면 어떤 현상이 나타날까요? 갑자기 그 일을 하기 싫어집니다. 그냥 가만히 냅뒀으면 그걸 하려고 했어요. 그런데 돈을 줘? 아이씨, 그러면 내가 돈 때문에 이러는 것처럼 보이잖아 하고 그 일을 접어버립니다. 이건 리차드 티트머스라는 영국의 경제학자의 연구인데요. 사람들이 헌혈을 많이 하잖아요. 예. 그러니까 헌혈과 대비되는 제도가 매혈이라는 게 있습니다. 피를 파는 거. 그렇죠. 예, 우리나라도 옛날 헌혈이 이렇게 했죠. 헌혈하면 돈 주고 과거에 그랬었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티트머스가 피가 부족한 나라에서 헌혈을 늘리려고 할 때 매혈을 도입하면 어떻게 될까? 요걸 연구를 했습니다. 그리고 1965년부터 3년 동안 통계를 바탕으로 연구가 진행되는데요. 요때 영국은 무료로 피를 받는 순수 헌혈 제도를 유지하고 있었고요. 미국은 병원 시스템이 워낙 민영화가 많이 돼 있으니까 전체 헌혈 중에 절반 가까운 47%가 매혈이었습니다. 돈을 받고 피를 파는 게 상당히 일반화돼 있었다고요. 그런데 일단 두 나라의 헌혈을 조사를 해보면 미국에서 거래되는 혈액의 질이 훨씬 나쁩니다. 매혈된 피 중에는 간염, 마약 중독 이런 피가 많았고요. 성병에 걸린 피도 다량 발견이 됩니다. 반면에 순수하게 봉사 차원에서 피를 내놓은 영국의 피는 훨씬 더 건강한 피예요. 또 한 가지, 이 매혈을 중심으로 한 미국과 헌혈을 중심으로 한 영국 제도를 비교를 해보면 비용 자체가 미국 쪽이 5배에서 10배 가까이 늘어납니다. 그리고 실제로 헌혈을 촉진시키기 위해서 매혈 제도로 바꾸면 피의 질이 나빠지는 걸 떠나서요. 헌혈 총량 자체가 줄어드는 일까지 벌어져요. 왜 이러냐면 영국 사람들은 헌혈을 할 때 봉사의 마음을 가지고 하는 겁니다. 내가 사회에 기여하고 좋은 일을 한다는 도덕적 감정으로 하죠. 그런데 거기다가 값어치를 매겨요. 돈을 줍니다. 그러면 아이씨 안 해. 내가 피 파는 사람이야? 좋은 일 좀 하려고 했는데 어디서 나를 피나 팔아먹고 다니는 싸구려 취급을 해. 이러면서 헌혈을 포기해버린다는 거예요. 그래서 돈이 도덕성하고 붙으면 돈으로 해결하려고 하면요. 도덕성 자체가 구축이 되는 제도적 구축 효과가 이렇게 벌어진다는 거죠. 이 두 연구 다 굉장히 유명한 연구입니다. 이 연구가 주는 시사점이 굉장히 분명합니다. 도덕성을 돈으로 사려고 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러면 시스템이 엉망이 돼버립니다. 그리고 도덕성은 돈으로 사지지도 않습니다. 오히려 도덕성 자체를 돈으로 치환해버리는 바람에 내가 돈으로 사려고 했던 그 무언가가 그냥 사라져버리는 반대 효과가 드러나죠. 대한항공이 지금 이 짓을 하고 있는 겁니다. 갑자기 13년 만에 노동자들에게 인센티브를 몇백만 원 주겠다. 이게 뭘 뜻하겠습니까? 돈 줄 테니까 조양호퇴진 투쟁 좀 그만해 이거잖아요. 예. 그러면 사람들 반응이 어떻냐? 야, 돈 받으니까 좋다. 이제 투쟁 그만하자. 이럴 것 같습니까? 대한항공 노동자들이 지금 벌이는 투쟁은 매우 도덕적인 투쟁입니다. 그런데 그걸 돈으로 사려고 하면 뭐? 인센티브 준대? 얼마 준대? 300 준대? 참나. 야, 나를 매수하려는 가치가 300이야? 오케이.
내가 그 300 오히려 내가 낸다, 씨발. 내가 300 낼 테니까 조양호 너 당장 꺼져. 이렇게 돼버리는 겁니다. 그러니까 어제 브리핑에서 김보영 아나운서가 말씀하신 대목이 그거예요. 직원들 반응 중에 회장 가족이 퇴진하면 경력금을 반납하겠다라는 직원까지 나왔다. 이렇게 소개를 해주시던데 이게 바로 그런 겁니다. 300 준다고? 안 받아. 내가 그거 내놓을 테니까 네가 꺼져. 이렇게 돼버리는 겁니다. 헌혈을 늘리려고 돈을 주는 행위. 이게 바로 조양호 편을 들어주세요. 그럼 돈 줄게. 이런 태도인 거죠. 예. 그런데 실제로 매혈을 시작하면 피의 질도 떨어지고 헌혈의 양도 줄어들어요. 조양호가 노동자들에게 돈을 매기면 조양호 편 드는 사람들 숫자는 제가 장담하는데 훨씬 줄어듭니다. 그리고 편을 들어주는 놈들이 있다고 해도요. 그놈들은 마약 중독자의 피, 성병 걸린 사람들의 피, 이렇게 돈에 꼬이는 쓰레기 같은 놈들만 조양호한테 달라붙는 겁니다. 그러면 노동자들이 보기에 조양호한테 반대하는 분노가 더 커지겠죠. 투쟁의 새로운 동력이 생기게 됩니다. 그래서 도덕성을 돈으로 사려는 시도는 대부분 실패합니다. 시장에서 도덕성을 거래할 수 없다는 건 티트머스 연구, 유치원 연구로 오래전에 경제학계에서 정리가 된 논쟁이에요. 이런 기초적인 경제 이슈도 모르고 조양호가 고작 한다는 짓이 13년 만에 경력을 지급한다는 거니까 제가 진짜 한심한 겁니다. 조양호 씨는 돈이면 뭐든 다 된다고 생각하는 세상에서 갇혀 살아왔겠죠. 그래서 얼마야, 뭐 얼마면 되겠니, 이런 드라마 대사를 좋아할지 모르겠습니다만 우리의 도덕성은요, 얼마짜리니? 라는 말에 사고팔 수 있는 그런 싸구려가 아니에요. 네가 사는 세상, 너의 그 수준 낮은 세상으로 노동자들의 도덕성을 재단하지 마십시오. 13년 만에 인센티브 지급이라는 멍청한 발상을 제가 비웃어주지 않을 수가 없어서 오늘은 도덕성과 인센티브의 충돌에 관한 경제학의 두 가지 고전적 연구들을 소개해드렸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자, 이완배 기자님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민중예술의 아나운서 정혜림입니다. 여러분, 그거 아세요? 민중예술이가 드디어 2018년 5월로 무려 18살이나 되었답니다. 와! 생일 축하합니다. 생일 축하합니다. 그래서 민소창간 18주년을 맞이해 5월 한 달간 소액 광고 모금을 하고 있습니다. 그간 갖은 압박을 이겨내고 지금까지 살아남은 우리 민중예술이에게 응원의 강구 부탁드려요. 만날 배고프고 코 찔찔 흘리던 저희 민중예술이를 관심과 애정으로 이만큼 키워주신 많은 분들께 진심으로 감사 인사드리고요. 앞으로도 변함없이 정론직필하는 언론다운 언론, 당신의 가장 든든한 친구가 되겠습니다. 소액 광고 문의 전화 1877-1264, 1877-1264. 민중예술이. 대통령 문재인입니다. 여야가 오는 금요일에 드루킹 특검과 추경을 동시 처리하기로 했지요. 그런데 김성태 자유한국당 원내대표는 김경수 더불어민주당 경남도지사 후보를 특검의 수사 대상에 포함시켜야 한다, 이렇게 주장하고 있어요. 추가 경정 예산을 볼모로 정쟁을 이어가려는 겁니다. 여기에 더해 조선일보도 김경수 후보를 물어뜯고 있는데요. 조선일보의 편지 읽어볼게요. 문재인 대통령님, 조선일보입니다. 김경수 후보가 과거 입장문을 발표할 때 드루킹으로부터 감수를 받았던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또한 드루킹의 측근에게는 센다이 총영사직을 제안했습니다. 그런데 김경수 의원은 저희의 보도로 허를 찔렸는지 조선일보 기자 2명을 고소했습니다. 이건 명백한 언론 탄압입니다.
아이고, 조선일보가 또 일을 벌리고 있네요. 최근 TV조선 기자의 태블릿 PC 도난 행위에 대한 반성도 없이 허위 왜곡 보도를 이어가고 있어요. 태평양 건너 미국에서도 조선일보의 왜곡 보도를 성토하고 있습니다. 미국 학자들의 발언을 조선일보의 입맛대로 왜곡했기 때문이에요. 예? 미국 학자들이 한국말을 몰라서 기사를 제대로 이해하지 못한 거라고요. 조선일보가 얼마나 글을 잘 쓰는지 모르냐고요. 하하하하. 조선일보는 문재인 정부를 예능 정부라고 믿고 왔지요. 그런데 이 기사를 쓴 기자는 박근혜 전 대통령에 대해서는 하늘색 셔츠에 남색 바지 정장을 입었다. 전투복 드레스 코드다. 이렇게 찬양 보도를 내보내서요. 네? 박근혜 씨의 의상을 담당했던 최순실의 국정농단을 암시했던 거라고요. 조선일보는 최순실 의상실의 CCTV도 확보하고 있었다고요. 그런데 왜 보도를 안 했습니까? 참 대단한 취재력입니다. 경찰로부터 드루킹 수사 내용을 어떻게 확보하고 있는지도 참 궁금한데요. 더불어민주당이 매크로와 관련해 고발한 건수는 10건인데 경찰은 이 건들은 들여다보지 않고 드루킹만 파헤치고 있어요. 덕분에 김경수 후보가 인지도가 높아지고 있지만 참 섭섭합니다. 저는 내일 다시 찾아올게요. 허리가 아파요. 아랫배가 나와요. 골반이 바로 서야 건강도 아름다움도 바로 섭니다. 바디로직을 입으세요. 토크밴드의 입체적인 탄력이 틀어진 골반을 바로잡습니다. 간편하고 확실한 골반 교정 타이즈. 바디로직. 미궁 장사랑에서 가정의 달을 맞아 더 줄게 이벤트를 진행합니다. 부모님, 부부, 아이, 친구, 연인 등 감사한 분들에게 다양한 선물을 그냥 막 더더더 드립니다. 검색창에 미궁 장사랑. 한쪽물이나 단체 선물이 필요할 때 이왕이면 우리 편 회사 네피아를 찾아주세요. 인터넷 검색창에 네피아를 치시거나 032-519-4800으로 전화주시면 친절하게 상담해드립니다. 그런데 상품은 뭔가요? 네피아를 가서 고르세요. 3만 가지가 넘는 물품이 있어요. 오늘 녹음 끝나고 한 잔? 술 끊는다며. 새해가 되면 술 끊겠다는 결심들 많이 하시는데요. 네. 쓸데없는 짓 하지 마시고요. 네, 술친구미 있잖아요. 네이버에 술친구를 검색하세요. 멀쩡합니다, 진짜. 탈모 샴푸를 쓰는데 왜 자꾸 빠지지? 머리는 원래 빠져. 빠진 만큼 안 나니까 문제지. 팩까지 하는데 피부가 왜 이러냐? 모공 미세먼지까지 향균 클렌징이 피부 관리의 기본이야. 1566-787을 뿌리 깊은 샴푸엔 비누. 허위 매물에서 우리의 가족과 이웃을 지키는 더불어중고차. 더불어중고차는 직영정비소를 운영하여 판매부터 수리까지 최고의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카카오톡 검색창에 더불어중고차를 검색하시거나 1661-3363으로 전화주세요. 헤이 브로, 요즘 비어가는 머리 때문에 스트레스 받지? 내가 물건 하나 추천할까? 툭툭 두드리기만 하면 머리가 채워지는 헤이브로 헤어 파워 쿠션. 남자의 자신감 1분 안에 채우자. 헤이브로 헤어 파워 쿠션. 포털에서 헤이브로를 검색하세요. 당신과 내가 좋은 나라에서 그 정의로운 나라 그곳에 산다면 난 그냥 좋아서 웃기만 할 거예요. 당신의 뉴스 보좌관 김용민 브리핑. 대한민국 뉴스 브리핑의 선두주자 김용민 브리핑. 계속해서 김보용 아나운서가 오늘의 날씨를 전해드립니다.
날씨를 전해드리겠습니다. 중부지방은 오늘도 비가 오겠고 남부지방도 밤부터 비가 내리기 시작하겠습니다. 수도권과 영서지방에는 100mm 이상, 충청 북부와 제주 산간에는 30에서 80mm의 많은 비가 오겠고요. 경북 북부와 영동에도 최고 60mm, 남부지방에는 10에서 40mm의 비가 내리겠습니다. 아침 예상 기온은 서울 20도, 대전 22도, 광주 21도, 대구 21도, 부산 19도입니다. 낮 기온은 서울 24도, 춘천 24도, 전주 29도, 부산 22도로 예상됩니다. 여기는 대한민국 브리핑 1번지 김용민 브리핑입니다. 오늘을 읽는 책, 문학평론가인 국민대학교 국문학과 정선태 교수와 함께합니다. 국민대학교 한국어문학부 국어국문전공 정선태 교수님 함께하겠습니다. 교수님. 네, 안녕하세요. 예, 자 오늘 교수님 어떤 책 소개해 주시겠습니까? 네, 오늘 광주 민주화 항쟁 특집 두 번째입니다. 내일이 5.18 기념일입니다. 네, 그렇습니다. 어제 윤정모 선생의 밤길을 소개해드렸는데요. 오늘은 제가 좋아하는 송기숙 선생의 장편소설 5월의 미소 골랐습니다. 예. 혹시 김 PD 그 영화 26년 보셨나요? 제가 거기에 목소리 출연하는데 못 봤습니다. 목소리 출연하는데 못 보셨다면은 어떻게 됐나? 그 이유가 뭐냐면은 그때 대선 무렵이었고 대선 끝난 다음에 보려다가 볼 기분이 아니어서 2012년 얘기입니다. 그랬군요. 그 강풀의 원작 웹툰을 영화로 만든 작품이죠. 예. 건달 진배하고 국가대표 사격 선수였던 미진이 그리고 현직 경찰인 정혁이 김갑세 회장과 함께 전두환을 죽이려고 하다가 실패한 그런 상황을 그린 영화였죠. 예. 여기 등장한 인물들이 다 희생자의 자식들이었습니다. 광주민주항쟁 희생자들 자식들이었는데 아무도 제대로 진실을 밝히지 않고 범죄자들을 처단하지 않으니까 희생자의 후예들이 직접 나섰던 거죠. 예. 이 영화가 떠오르는 소설이기도 합니다. 이 작품이 강행된 건 1999년인데요. 시간적 배경은 1997년, 그러니까 대선이 있을 때입니다. 예. 대선 그 후보들이 앞다투어 공약을 내세웠던 게 전두환 사면이었던가 봐요. 이걸 뉴스로 접했던 이 송기숙 선생이 대단히 분개했던 것 같습니다. 예. 어떻게 이 진실 규명도 제대로 되지 않고 가해자에 대한 왜곡된 시선과 또 피해자에 대한 왜곡된 시선이 공존하는 마당에 웬 사면이냐라고 생각하고 이 소설로 인연들을 그려내고자 했던 것 같습니다. 예. 이 소설 원 제목은 테러리스트였는데요. 원 제목 테러리스트가 얘기하듯이 26년이라는 영화처럼 또 웹툰처럼 시민군 중에 항전파와 수습파가 있었거든요. 예. 항전파에 속했던 김중란이라는 사람이 군부의 일원이었던 하치호라는 사람을 죽인다는 얘기를 담고 있습니다. 예. 광주항쟁이 아직 끝나지 않았는데 그 수괴인 전두환을 사면하자는 얘기를 도저히 용납할 수 없었던 거죠. 작가 입장에서는. 예. 그리고 또 하나 여쭤보겠습니다. 혹시 완도에 속한 소완도라는 섬 아십니까? 가본 적은 없지만 보길도는 간 적이 있습니다. 네, 맞아요. 보길도 옆에 있는 섬인데요. 그 섬이 항일 운동의 본산으로 아주 유명합니다. 거기 가면 항일 기념 공원도 있고 항일 기념 탑도 있고 한데요. 예. 이 소설에 등장하는 미선, 영선 자매의 고향이 바로 이 소완도입니다. 작가 송기숙의 고향이 완도여서 이 완도와 소완도에 대해서 아주 상세하게 그려져 있습니다. 이 소완도에서 태어난 미선, 영선 자매가 겪어야 했던 고통들, 예컨대 영선이라는 그 언니는 공수 단원들에게 강제 능욕을 당해서 아이를 낳고 정신줄을 놓은 상태로 살다가 결국은 자살을 합니다. 요 피해자의 흐름이 하나 있고요. 그리고 또 하나가 가해자의 흐름이 하나 있습니다. 공수단으로 광주 민주항쟁의 진압에 참가했던 사람이 겪는 그 심리적 고통도 이 소설에서는 함께 비추고 있습니다. 예. 여기에 주목하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이 소설 전체를 이끌어가는 인물은 정찬우라는 시민군에 가담했다가
실수로 생머리 여인을 쏘고서 그 환영에 시달리는 사람이고요. 그리고 5.18 겪었던 사람들의 경험을 구술로 정리했던 작업을 한 사람이기도 합니다. 몇 구절을 보겠습니다. 그 당시에 시민 학살 장면이 얼마나 잔혹했는지 방송으로 들려드리지 못할 부분들은 빼고 좀 완화된 형태의 기술된 부분만 잠깐 보겠습니다. 사원들은 다시 아래를 내려다봤다. 나도 사원들 사이에 끼어들어 창문에 눈을 댔다. 예상했던 대로 트럭 짐칸에는 젊은이들 몸뚱이가 돼지처럼 포개져 있고 가운을 거친 여자는 사내들 몸뚱이 사이에 발을 딛고 옹색스런 자세로 서 있었다. 여자는 건물 쪽으로 몸을 돌리고 있었으므로 정면에서 내려다본 모습은 저쪽에서 보았던 것과는 달랐다. 20살쯤 되어 보이는 여자는 한 손은 찢긴 옷자락을 끌어다 아래를 가리고 다른 손은 가운 앞섭을 여며 가슴을 가리며 발발 떨고 있었다. 아래를 조금이라도 더 가리려고 잔뜩 오므린 다리는 소아마비 걸린 것처럼 뒤틀려 있고 얼굴은 맹수한테 물린 짐승꼴이었다. 사내들 몸뚱이가 빼곡이 뒤얽혀 있으므로 여자는 그 자세밖에는 다른 자세를 취할 수 없을 것 같았다. 바닥에 널브러진 젊은이들은 거의가 팬티와 러닝 셔츠만 걸친 채 손목이 묶여 있고 몸뚱이를 조금만 움직이면 곤봉과 분앞발이 내리찍었다. 쌍년 꼴 좋다. 곤봉을 휘두르던 공수대원이 곤봉으로 여자 옆구리를 쿡 찔렀다. 여자 손이 옆구리로 가는 순간 가운 자락이 벌어지고 말았다. 나는 먹먹한 기분이었다. 네, 이렇게 이어지는 정말 야만적인 학살 장면입니다. 미처 읽어드리지 못한 점 양해해 주시고요. 이 당시 잔혹했던 상황들을 정말 리얼하게 볼 수가 있습니다. 이처럼 수많은 사람들이 국가폭력에 의해서 이렇게 짐승의 상태로 죽어가야 했고요. 또 수많은 고문에 시달려야 했습니다. 살아남은 자들은 나름대로 고통스러운 시간을, 그 야만의 시간을 통과해야 했습니다. 예를 들면은 살아남았다 하더라도 빨갱이라는 이유로, 외삼촌이 좌익이었다는 이유로 수많은 고문을 당합니다. 통닭구이, 물고문, 송곳질기 등등 정말 언어로 형용할 수 없을 정도의 고통스러운 고문을 가합니다. 이 사람들에게 정상적인 삶이라는 게 가능키나 했겠습니까? 그런데 문제는 이 소설에서 주목해야 할 부분은 피해자들은 말할 것도 없고요. 가해자들로 명명되는 공수단원들의 인격을 이 군부 세력들이 어떻게 파괴했는지에 주목하고 있다는 점입니다. 그 부분 잠깐 읽어보겠습니다. 전두환 일당은 군인들의 인격을 파괴하여 광주 사람들의 육체를 파괴했던 것이다. 시민군한테 부등산으로 밀려났던 공수단은 며칠 뒤 시 외곽으로 이동하면서 저수지에서 목욕하는 중학생을 오리 사냥하듯 쏘아 죽이고 도망치다가 벗겨진 신짝을 주우려고 초등학교 5학년짜리한테 M16을 7발이나 쏘아 몸뚱이를 벌집을 만들었으며 논 가운데 칠면조 우리에다 총을 갈겨 400마리 가운데 절반을 죽였고 집집마다 쓸고 다니며 젖 쏘고 염 쏘고 가리지 않고 갈겼으며 하수구 토관 속으로 숨는 아주머니까지 쫓아가서 안에다 총을 갈겼다. 이게 짐승이지 사람이냐? 전두환 일당은 공수대원들의 인격을 이렇게 짐승으로 파괴하여 광주 시민들의 육체를 파괴했던 것이다. 우리는 공수대원들도 전두환 일당을 똑같이 증오하는데 그들은 인격을 파괴당한 단순한 도구였을 뿐이다. 그들을 증오하는 건 우리를 쏜 총이나 우리를 싣고 갔던 자동차 따위 도구를 증오하는 것과 뭐가 다른가? 이걸 제대로 구별해야 광주 학살자들의 실체가 분명해진다. 보기에 따라서는 인격을 파괴한 것이 육체를 파괴한 것보다 더 잔인한 짓일 수도 있다. 네, 이 부분에 저는 주목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희생당한 광주 시민들은 뭐 정말 말할 것도 없습니다만은 이 전두환 일당 군부 세력들은 공수단원들, 우리의 자식들, 군인들 아닙니까? 그 군인들의 인격을 철저하게 파괴해서 짐승의 수준으로까지 세뇌를 하고 행동으로 실천하게 했던 것이죠. 근데 우리는 그런 공수대원들을 적으로 또 증오의 대상으로 삼는데 작가는 그들을 증오하는 것은 우리를 쏜 총이나 우리를 싣고 갔던 자동차 따위 도구를 증오하는 것과 다르지 않다고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가해자라고 명명하는 공수단원들도 어찌 보면은 국가폭력의 희생자였다고 얘기할 수가 있죠. 우리가 증오할 대상들은 명령을 내린 자들, 권력을 찬탈하고자 병력을 동원해서
그들의 인격을 철저하게 파괴했던 자들이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정확하게 직시해야지 진실의 실타래가 풀리지 증오의 대상을 공수단에게 집중해서는 안 된다는 게 작가의 판단이었던 것 같습니다. 이런 마당인데도 불구하고 우리 정치 세력들은 당시가 1997년 대선 국면이라고 얘기했지 않습니까? 정치 세력들은 전두환을 사면해야 한다는 것을 또는 사면하겠노라고 공약을 내세웠습니다. 그 말을 듣는 광주 시민들, 특히 이 광주 항쟁에 참여했던 시민들은 어떠했겠습니까? 그 심사를 이해하기가 쉽지는 않겠지만은 예컨대 최서홍이라는 등장인물의 말을 빌려서 보면은 이렇습니다. 사면이란 게 뭡니까? 사면은 용서의 법률적 개념이고 용서란 잘못을 뉘우칠 때 뉘우침을 받아주는 일입니다. 그런데 국민을 학살하고도 용서를 빌기는커녕 고개 빳빳하게 치켜들고 큰 소리 치는 자들한테 나는 널 용서한다? 이런 코미디가 벌어질 판입니다. 허허, 이게 무슨 꼴이지? 나는 술잔을 비우며 해프게 웃었다. 예수님은 당신을 잡아가는 군사들이나 십자가에 달아매는 사람들을 용서해달라고 하느님께 빌면서 그때마다 이 사람들은 자신들이 무슨 짓을 하고 있는지 모르고 있다는 말을 되풀이했습니다. 죄를 짓고 있으면서도 죄 짓는 줄 모르니까 용서해달라고 했던 거지요. 지금 대통령 후보들은 명분이랍시고 화해니 화합이니 뻔드레한 소리를 하고 있지만 잘못한 자가 잘못을 뉘우치기는커녕 큰 소리만 치고 있는데 누가 누구의 손을 잡고 화해를 하고 화합을 한다는 겁니까? 지금 남아공화국은 우리더러 보고 배우라는 듯이 백인들과 흑인들 사이에 제대로 화해를 하고 있습니다. 진실과 화해위원회가 바로 그 기구지요. 그들은 이 기구 이름의 화해 앞에다 진실을 내세우고 있습니다. 잘못을 하나도 숨김없이 사실 그대로 털어놔야 한다는 의지를 이름에까지 못을 박은 겁니다. 진실을 밝히는 것 자체가 용서를 비는 태도이고 잘못한 자가 용서를 비는 것이 용서와 화해의 절대적인 조건이기 때문이지요. 네, 이렇게 말을 합니다. 용서와 화해라는 이름으로 또 국민통합, 국민단합이라는 이름으로 전두환이라는 이 살인마를 용서하자고 했던 당시 정치 세력들을 아주 신랄하게 비판하고 있는 장면입니다. 예. 전두환에게 역사의 이름으로 응징을 안 했던 게 지금까지도 이렇게 우리를 힘들게 하는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역사를 조금만 돌아보면 알 수 있듯이 친일 문제, 친독재 세력들 문제, 그리고 이 전두환 문제, 그리고 지금까지도 이런 역사적 범죄자들을 제대로 응징하지 않았기 때문에 우리도 이렇게 힘든 시간을 보내고 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조금만 더 보면 이렇게 비판하는 구절을 볼 수가 있습니다. 지금 우리 정치판은 화해라는 가면을 쓰고 국민의 피를 빨아 그 지역표를 낙전, 곱게 말해서 코미디를 벌이고 있는데 정작 그들을 사면해버리면 단순히 코미디로 끝나는 게 아닙니다. 사면은 대통령의 통칭이라는 국가 최고 권위의 발동이고 사면은 국가 제도로서는 최후의 절차라 한번 사면을 해버리면 회복할 길이 없습니다. 안두희 사건을 그 다음 정권들이 손을 대제도 될 수가 없었던 건 그 때문이었지요. 정확한 진단이죠. 예. DJ에 대한 평가가 갈릴 수도 있겠지만은 저는 이 전두환을 사면한 부분은 5점 아닌 5점으로 오랫동안 문제로 남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저는 김대중 대통령이 왜 그런 판단을 냈을까 곰곰이 생각을 해봤는데 그분이 워낙 역사 속에 사셨던 분이니까 역사 속에서 전두환을 패자로 만들 수 있는 가장 확실한 방법이 자신이 용서하는 것, 사면하는 것이다. 이렇게 판단하신 것 같습니다. 네, 그렇게 판단한 것 같은데 저자들이 DJ의 이런 용서의 뜻에 호응하거나 화답하지 않았다는 거 우리가 지금 보고 있지 않습니까? 예. 어제 말씀드렸듯이 조비오 신부를 가면을 쓴 사탄이라고 하지 않나. 그리고 자신이 5.18 그 식긴굿의 희생 제물이 되고 있다고 하지 않나. 적반하장도 유분수지 정말 말로 표현하기 어려운 행태를 보여주고 있지 않습니까? 예. 근데 사면을 했기 때문에 이 책의 말을 빌면은 다시 뭐라 물을 수가 없다는 거죠. 근데 이게 언제까지 다시 물어야 할지 모르겠지만은 저는 끝까지 진실을 물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누가 발포 명령을 했는지 그 이유는 무엇인지까지도 끝까지 파고들어야 한다는 게 제 생각입니다. 이 소설을 읽다 보면은 젊은 사람들이 굿을 한판 벌이는 장면이 삽입돼 있습니다. 전두환을 둘러싼 얘기들도 그 역사적 맥락에서 파악하고 있는데요. 그 부분을 지금 우리의 서 있는 자리와의 그 연속선에서 생각해 보기 위해서 잠깐 읽어보겠습니다. 배경은 지금 염라대왕 앞에서 판관이 나가서 누구 하나하나를
심판하는 장면입니다. 식민지 지배를 받았던 은하계 수백 나라 통계를 보면 식민지 지배를 받는 동안에 뿌리 깊게 박힌 비굴성과 열등감과 공포와 절망과 패배의식 등 정신적 상처가 아무는 데는 한 세대가 걸려옵니다. 하운데 이 나라는 해방 후에도 과거 식민지 추종 세력들이 권력을 잡고 지배를 해버리는 바람에 그 잔재를 청산하기는커녕 식민지 지배가 연장되는 것보다 훨씬 더 험한 꼴이 되어버렸사옵니다. 거기다가 전쟁을 치르고 나면 필연적으로 남게 되는 야수적인 광기까지 곁들여 물심 양쪽 이 모두가 글자 그대로 쑥대밭이 되었나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니까 염라대왕이 이렇게 받습니다. 허허, 변괴로다. 식민지 추종 세력이 처단을 당하기는커녕 그들이 지배를 해버리다니 변괴도 그런 변괴가 있었다란 말이냐. 다시 재판관이 말합니다. 그렇사옵니다. 그 영향이 지금도 얼마나 심각한지 열등감 한 가지만 예를 들어보겠나이다. 일본이 이 나라를 통치하면서 이 나라 사람들이 조금만 잘못한 일이 있으면 조선놈들은 근성이 이 모양이라고 모든 잘못을 민족성으로 몰아붙이고 명패하고 조선놈은 두들겨 패야 말을 듣는다고 그런 것도 민족성으로 몰아붙여 몽둥이를 휘둘러 싸운데 미워하면서도 배우더라고. 몽둥이의 이를 갈면서도 그런 의식은 의식대로 저 밑바닥에 시멘트처럼 굳어버려 싸웁니다. 지금 아까 저 박호동 씨만 하더라도 대학까지 나온 사람이 이 나라가 이렇게 된 까닭이 민족성이 글러먹었기 때문이라고 그런 터무니없는 소리가 자판기에서 규격 상품 퉁겨 나오듯 하는 것만 보더라도 그 피해가 어떠한지 알 수 있사옵니다. 식민지 잔재가 지금도 이 지경인데 교육 방법까지 식민지 시대 주입식 교육 그대로라 자기 나라가 일본보다 여러 가지로 앞섰다는 사실을 배워서 알고 있으면서도 저 사람 모양으로 거의가 지식 따로 의식 따로입니다. 저 사람은 보시다시피 상당히 똑똑해 보이고 식민지 지배를 직접 받지 않았는데도 그런 의식이 생활 속에 대물림된 것이옵나이다. 라고 얘기합니다. 예. 그러니까 식민지 지배가 지금도 지속되고 있다는 판단이고요. 그 계보를 이어받은 독재 권력들 그리고 그들 휘하에서 자라난 언론과 재벌들이 그리고 정치 세력들이 우리 사회의 변화들을 끝까지 옥죄고 있는 것 같습니다. 어제 오늘 뉴스를 들어도 한반도에 평화가 오는 것을 끝까지 반대하는 세력들이 지금 대대적인 저항을 펼치고 있다는 생각을 지울 수가 없는데요. 예. 이걸 어떻게 헤치고 나갈지 우리가 눈을 부릅뜨고 지켜봐야 할 것 같습니다. 예. 이 소설은 피해자였던 영선이라는 여성과 가해자였던 김성보라는 사람의 영혼 결혼으로 마무리가 되는데요. 소설이니까 이런 해법이 가능하긴 하지만은 정말 이런 피해자와 가해자의 화해가 가능할지 정작 우리를 이렇게 갈등의 소용돌이 속으로 몰아넣고 이 권력을 향유했던 자들을 징치할 수 있을지는 현실적인 문제여서 우리 시민들의 몫으로 남아있지 않은가 생각합니다. 네, 5.18 광주 민주화운동 심판자들이 제대로 심판을 받지 못하면 반민특위의 재판일 수도 있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이 역사는 또 가해자가 가책을 느끼지 않고 피해자만 억울한 그런 세상이 될 텐데 지금이라도 광주 학살의 진상이 명백히 밝혀지고 합당한 그런 처벌이 뒤따라야 할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정성태 교수님 오늘 말씀 감사했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뉴스포렌메리 순서로 이어갑니다. 김용민 트위터 계정에서는 매일 설문조사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조선이 판문점 평화의 집에서 열기로 했던 남북 고위급 회담을 무기한 연기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조선은 한국과 미국 공군의 대규모 연합 공중훈련인 맥스 썬더 훈련을 이유로 들었는데요. 조선 측은 미국도 조미 정상회담의 운명에 대해 심사숙고해야 할 것이다. 이렇게 덧붙이며 조미 정상회담 파기 가능성도 시사했습니다. 이번 사태에 대한 책임 어느 쪽이 더 많이 져야 할까요? 오늘 새벽 1시까지 모두 2,961분이 설문조사에 참여해 주셨습니다. 55% 과반의 시민들은 미국에게 더 책임이 있다고 응답해 주셨습니다. 35%의 시민들은 한국과 미국의 책임이 크다고 밝혔네요. 조선이라고 응답한 시민은 7%, 한국은 3%로 나타났습니다. 트위터를 통해 시민들의 의견 듣고 있습니다. 민주짱돌림, 미국이 힘으로 압력을 넣는다면 협상을 중단하는 게 순리라고 봅니다. 미국은 군사행동 일체를 중지해야 합니다. 설문조사에 참여해주신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 전합니다. 그 PPL 시간 김종인이라고 봐요.
미궁 대장사랑 사용 후기 하나 읽어드리도록 할게요. 그 팟캐스트 듣다가 광고 듣고 긴가민가 했는데 구입해서 먹다가 효과를 봤다고 봐요. 엄마한테도 추천해서 엄마도 처음엔 긴가민가 했는데 내 생에 이렇게 많은 이렇게 굵은 똥을 내 대장에서도 만들 수 있었다니 신이시여 정녕 이 똥이 내 몸에서 나온 거란 말입니까? 하시더라고. 전에는 이런 똥을 추워도 보지 못했는데 하시더라고. 미궁 대장사랑 1522-8972 1522-8972 야 근데 그 선거의 계절 어떻게 전화 한 통 없냐? 선거 승리의 아이콘 하면 바로 나 아니겠어? 나한테 그 공천권을 주면 그 당의 똥덩어리들을 다 쏙쏙 낙천시킬 텐데 정치권의 미궁 대장사랑은 김종인, 또 대장계의 김종인은 미궁 대장사랑. 알겠지? 미궁 대장사랑. 안녕하십니까? 김성태입니다. 열흘 금식 괜히 했다는 생각이 사실상 들었습니다. 비타샵의 4주 남자 다이어트 세트 A를 먹으면 4주 동안 먹는 것은 먹으면서 살을 쫙 빼서 사실상 단식한 것처럼 보일 수 있는데 괜히 무식하게 단식해서 사실상 100끼를 들었다는 생각입니다. 구매 후기 사실상 읽어봅니다. 오자마자 뜯어서 저녁 대용으로 먹어봤는데 기존에 먹어봤던 어떤 다이어트식보다 사실상 맛있습니다. 고구마 구워서 같이 먹었는데 속도 든든합니다. 여기까지. 머리가 나쁘면 사실상 몸이 고생한다. 건강 해치지 않으면서 배도 고프지 않으면서 살도 빼는 비타샵 4주 남자 다이어트 세트 A. 사실상 1522-6648 1522-6648 혹은 검색창에 사실상 비타샵을 검색하시기 바랍니다. 금수저 세트 사은품이나 반촉상품, 기념품으로 하시면 어떨까요? 8,000원대부터 10만원대까지 다양한 품목을 고르실 수 있습니다. 이 금수저 세트 정말 최고입니다. 왜냐하면 제가 금수저거든요. 금수저는 금수저를 알아보기 마련 아니겠습니까? 제가 금수저라서 실망입니까? 금수저도 사람인데 그렇게 생각하시다니 실망입니다. 그만 좀 괴롭히십시오. 네피알의 금수저 세트 만나보세요. 받는 분의 마음도 헤아리는 네피알. 존경하고 사랑하는 국민 여러분, DJ입니다. 무릎펜 액티브 밴드 들어보셨습니까? 특허받은 기술이 무릎에 가해지는 충격을 근육으로 분산시켜서 말하자면 충격을 완화하고 근육을 강화시키는데요. 내가 이 한반도 평화를 위해서 이 야당 대표들한테 제발 까불지 마라 이렇게 무릎을 꿇고 빌었단 게요. 그렇게 10시간을 했는데 이 무릎이 안 아파. 근데 이 씨부랄 놈들이 얘기를 들은 척도 하지 않아서 그래서 내가 날라차기를 할까 했어요. 이 5월 한 달간 홈페이지에서 공기청정기 경품 이벤트도 진행하는 무릎펜, 검색창에서 무릎펜 또는 010-2255-4489 010-2255-4489 최 과장을 찾아주세요. 안녕하세요. 여러분의 덕화 인사드리겠어요. 머리카락이 조촐하신 분, 흑채 필수 지참품이죠. 기존 흑채와는 급이 다른 퀄리티 헤이브로 헤어 쿠션 구매 부탁해요. 에이 아미노산 코팅 원료를 쓰고 피부 진화적인 코팅 파우더도 사용하는 헤이브로 헤어 쿠션. 괜히 흑채 사용했다가 두피만 나빠지는 거 아닌가 걱정하시는데 그런 걱정 잊어주세요. 바람아 불어봐라. 땀아 흘러내려와봐라. 비야 내려라. 헤이브로 헤어 쿠션 검색창에 헤이브로 부탁해요. 술친금 후기 읽어볼게요. 김모씨, 술을 그렇게 먹었는데 술친금 때문에 숙취가 없어요.
컨디션 여명 상쾌한 꺼져버려. 술친구미 짱이야. 재용아, 다음에 삼성전자 서비스로부터 노조원 탈퇴 보고를 받을 때는 사람이 죽었는데 탈퇴일 이거 쓴 놈한테 술친금 좀 줘라. 아니 사람이 죽었는데 노조 탈퇴라니. 알코올 중독도 그런 알코올 중독이 없지. 그리고 김용민 브리핑 듣고 술친금 산 사람들 후기에 댓글 좀 올려요. 이 방송 때문에 소개받았다고. 그래야 계속 광고할 거 아니야. 포털에서 술친금. 탄핵 때문에 뭐 이야기를 전달을 하려고 해도 길을 막고 듣질 않아요. 해족 수준으로 쪼그라든 한국 보수. 회생의 길은 과연 있을까? 변화된 정치 환경, 갈 길 잃은 보수에게 새로운 희망을 제시한다. 애국 보수의 화려한 부활과 집권을 위한 본격 가이드, 김용민의 신간, 보수를 지켜라. 진중권도 투표하는 보수 정당. 광주에서도 일당이 될 수 있는 보수 정당. 젊은이들의 입당이 줄을 잇는 보수 정당. 언제까지 민주당 정의당을 부러워만 할 것인가? 부러우면 진다니까? 자유한국당 당원 김용민이 쓴 보수를 지켜라. 이김에서 나왔습니다. 우리가 목사님은 우리 남북 관계에 있어서도 큰 정기를 마련해 주셨습니다. 늦봄 문익환 목사 탄생 100주년. 민주화와 통일운동을 위해 11년 4개월간 옥고를 마다하지 않은 행동하는 양심. 오늘 우리가 누리고 있는 이 민주주의 또 문익환 목사님 덕분이 아주 큽니다. 그가 24년 동안 살았던 서울 강북구 인수복로 통일의 집이 6월 1일 문익환 통일의 집 박물관으로 거듭납니다. 사람들이 이렇게 항상 북적북적 이렇게 했던 공간이라 아버지한테만 아니라 우리 모두들한테 굉장히 큰 의미가 있는 통일의 역사를 기억하며 통일의 길을 모색하는 문익환 통일의 집 박물관 기념사업 추진위원으로 함께해 주시겠습니까? 이건 단지 어떤 유가족들의 유산이 아니라 우리 시대가 가지고 있는 유산이기 때문에 자세한 안내는 포털 사이트에서 문익환 통일의 집을 입력해 주세요. 도올 김용옥 선생의 마가복음 강해로 여러분을 초대합니다. 이 마가복음이라는 게 대단히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복음서의 원형이기 때문에. 원형. 매주 일요일 아침 11시 서울 서대문구 충정로 20 서울 지하철 충정로역 9번 출구 앞에 있는 벙커원에서 도울과 만나세요. 율법을 믿으시겠다고? 신약이 율법의 완성이라고? 얼어빠져. 그따위 기독교 내 입 앞에서 제발 입도 뻥끗 터지지 말아요. 그런 소리들은. 벙커원 교회 일요일 예배를 겸하는 이 자리. 도울이 진리와 생명이었던 예수를 원형 그대로 복원합니다. 그 십자가를 과감하게 걸머지고 돌아가신 예수를 말하지 아니하고 믿으면 너는 금방 축복받을 일만 남았다. 이게 한국 목사들 99%의 거짓말 설교예요. 도울의 마가복음 설교는 따로 녹화 녹음되지 않으며 현장에서만 만나실 수 있습니다. 뉴스키 능력평가 정답 맞히신 분들입니다. 미국이 이스라엘 대사관을 이곳에서 예루살렘으로 옮겼다가 유혈 사태가 발생했습니다. 어제 뉴스키 능력평가 문제는 이곳이 어디인지 맞히는 거였죠? 정답 테라비브인데요. 정답자 오미경님, 우리에게 평화가 어서 오기를 바랍니다. 캡틴 하롱님, 다음 정답자 또리아빠님, 그리고 클로징 사용 당첨자 플라시드님입니다. 게시판에 이메일 적어주시면 별을 따다 군가자에서 만든 강릉 두부 도넛 보내드립니다. 한겨레 김지석 대기자의 칼럼 비핵화 한반도 모델 어떻게 해야 하나 그 일부를 소개하겠습니다. 리비아의 핵포기 결정은 2003년 봄 미국, 영국의 이라크 침공 이후 급하게 이루어졌다. 우크라이나의 경우 핵
폐기 대가로 자국의 주권과 안전을 보장하는 각서를 1994년 12월 미국, 러시아, 영국이 체결했다. 4억 6천만 달러의 경제 지원도 받았다. 한반도 모델은 우크라이나 방식을 발전시키면 된다. 북한과 미국이 큰 틀의 비핵화 방식을 논의한 뒤 남북, 미, 중 등 한반도 관련국이 함께 합의하면 된다. 일본, 러시아에다 유럽연합까지 포함하는 것도 고려해야 한다. 그런데 우크라이나의 경우 안전보장을 약속받았지만 지켜지지 않았다. 미국과 유럽은 나토, 즉 북대서양 조약기구의 확대를 추구했고 러시아는 러시아계 주민 보호를 내세워 우크라이나에 대한 군사 개입을 시도했다. 우크라이나 여론도 양쪽으로 갈라졌다. 평화 정착이 아니라 갈등이 증폭되는 구조다. 북한의 핵 포기가 이와 비슷한 결과를 낳을 가능성이 있다면 합의 자체가 이루어지기 어렵다. 핵 포기는 한반도 평화를 보장하고 동북아의 공존 공영으로 이어져야 한다. 각국이 이 원칙을 받아들이고 법, 군사, 정치, 경제 측면에서 명확히 하는 것이 평화체제 구축의 바른 길이다. 네. 비핵화 과정에서 가장 중요한 것이 신뢰라고 김지석 대기자는 말하고 있네요. 그 신뢰를 깨는 강경파, 매파, 이들을 제어하는 것이 대화의 관건이겠죠. 1부 마칩니다. 2부도 많이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김용민 브리핑과 함께한 시간 어떠셨어요? 다음 시간에도 보다 바르고 알차며 즐거운 정보로 여러분을 찾아가겠습니다. 팟캐스트 포털 팟빵에서 다운로드하기, 구독하기, 별점 주기, 댓글 달기로 응원해주세요. 잊지 마세요. 다운로드하기, 구독하기, 별점 주기, 댓글 달기.